새해 기념으로 가짝 드라마 달의 연인을 재탕하기로 한 추추. 아이유의 강하늘 이준기까지 라인업의 축복이 끝이 없네. 그런데 주인공 아이유가 육촌 언니의 남편인 강하늘과 썸을 타고 이준기는 이복남매인 강한나와 결혼을 한다? 이거 좀 이상한데? 유교국 한국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근친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에게 근친혼이란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금기 오브 금기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혈육과 결혼이요? 주변에 서 있기만 해도 역겨운데 결혼을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한반도에서도 근친혼은 많이 행해져 왔는데요. 보통 왕족 귀족 가문에서 많이 발견되죠.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여기 100억 자산가 영앤 리치 왕자가 있다고 칩시다. 왕자의 100억을 합법적으로 내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자를 유혹해서 결혼한 다음 재산을 나눠받고 권력도 얻겠어. 바로 그겁니다. 역사 속 로얄 패밀리들에게는 결혼을 통해 빨대를 꽂으려는 세력들이 항상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지배층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과 결혼해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친족끼리 결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결국 자신들의 혈통을 보호하고 권력과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친혼을 사용했던 겁니다. 이런 인식은 한반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한국의 근친혼은 주로 신라, 고려시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라시대 근친혼의 가장 큰 이유는 골품제인데요. 만약 낮은 골품의 배우자와 결혼할 경우 자식들은 자동으로 골품이 강등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골품의 사람들끼리 혼인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근친혼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세기의 사랑, 아니 세기의 우정 김유신과 김춘추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김춘추와 가족이 되고 싶었던 김유신은 자신의 누이인 문희와 김춘추를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김유신은 김춘추의 딸 지소 부인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네, 여동생의 딸내미랑요. 조카와 외삼촌이 혼인한 것이죠. 이 결혼으로 두 집안은 더더욱 두터워졌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진흥왕의 아들은 자기 고모와 결혼했고 진성여왕은 숙부와 결혼하는 등 신라 왕실에서는 근친혼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왕족이 아니어도 귀족끼리 신분을 유지하고 서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 근친혼이 성행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결혼으로 편먹기는 고려시대에도 이어집니다. 고려초는 왕족 간 근친혼을 더욱 적극적으로 한 시기인데요. 바로 호족 때문입니다. 태조왕건은 여러 지방 호족들의 딸과 결혼하며 왕권을 강화했는데요. 그러자 내가 왕의 장인어른이야! 하며 떵떵거리는 호족이 너무 많아졌죠. 이에 호족들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우려한 왕실에서는 또 친혼을 통해 이를 견제하고자 합니다. 되도록 같은 혈족, 즉 왕족들끼리만 결혼함으로써 권력을 더 돈독히 하고자 한 거죠. 고려 4대 왕인 광종은 자신의 이복남매와 결혼했고요. 경종은 4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모두 자신의 사촌들이었죠. 활발하던 근친혼이 금지되기 시작한 건 고려 11대 왕인 문종 때부터인데요. 점점 호족들이 자기들끼리 근친혼을 하면서 그 세력과 권력을 늘려가자 골치가 아팠던 문종은 대략 3, 4촌까지의 혼인을 금하는 근친혼 금지법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잘 지켜지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호족들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 아니 근친혼을 반복했죠. 그러다 고려 중기 이자겸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의 둘째 딸을 당시 왕이었던 예종의 왕비로 시집 보내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 예종의 아들인 인종에게는 자신의 셋째, 넷째 딸을 시집 보내버립니다. 언니이면서 시어머니? 아니 이거 완전 개족보 아냐? 하지만 개족보건 말건 이자겸 입장에선 완전 개이득이었죠. 그러다 결국 반란까지 일으키는 사고를 칩니다. 결국 귀족들의 권력 견제를 위해, 그리고 이런 혼란한 사태를 막기 위해 근친혼 금지법의 범위도 5촌, 6촌 정도로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고려 후기 원 간섭기가 시작되며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근친혼이 문란하다, 도리에 어긋난다는 강한 비판의식이 자리잡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같은 성씨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는 동성혼이란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성이 같더라도 본관이 다르면 혼인을 인정해 주었죠. 그런데 그러자 성씨만 다르면 되는 거죠? 하고 외가 쪽이랑 결혼하는 등 이성 근친혼이 오히려 성행하기도 했다고. 아무튼 이렇게 자리잡은 동성동본 금혼 문화는 쭉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이어져 1960년 대한민국의 민법에 그대로 동성동본 금혼법이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1977년 동성동본인 20대 남녀가 헤어지는 게 무서워 함께 죽는다는 유서를 남기고 여의도에서 투사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나머지 동성동본은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 악법이다 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논쟁 끝에 결국 1997년 동성동본 금혼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성씨 상관없이 8촌 이내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근친혼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해외의 근친혼은 어떨까요? 해외의 근친혼은 그 스케일부터 남다른데요. 가장 먼저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근친혼이 국룰이었다는 것. 클레오파트라의 첫 번째 남편도 친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였죠. 근친혼하면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웃 왕국과의 혼인으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합스부르크 왕가는 가문의 혈통과 권력을 지키는 방식으로 근친혼을 택했습니다. 문제는 이 근친혼의 범위가 너무 가까웠던 거죠. 합스부르크 왕가는 사촌과 결혼, 이복남매와 결혼, 삼촌과 결혼 등 가까운 근친혼을 남발했고 결국 유전병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걱턱과 부정교합이었죠. 또한 신체의 병뿐만 아니라 20대에 갑자기 요절하는 등 평균 수명도 아주 짧았는데요.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아 사망률이 29%, 10살 이전 어린이의 사망률은 무려 50%에 달했다고. 근데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바로 19세기 진화론의 아바지 찰스 다윈도 근친혼을 했다는 사실. 찰스 다윈의 아내는 다윈의 사촌이었죠. 사실 19세기 말까지 유럽에서 부유한 가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근친 결혼을 꽤 하던 시기였습니다. 다윈의 가문도 예외는 아니었죠. 다윈은 진화론과 함께 근친혼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연구했는데요. 자신의 근친혼이 혹시 자식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걱정했기 때문이죠. 다윈에게는 총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요. 그중 3명은 10세 이전에 사망했고 살아남은 자식들의 절반이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현대학자들이 다윈의 자손도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병을 앓았을 킹능성이 있음 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죠. 현재에도 해외의 근친혼 금지법은 한국에 비하면 널널한 편입니다. 사촌, 더 나아가 삼촌까지도 결혼을 허용해주는 국가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죠. 심지어 일본은 지금도 황족 여성이 황족 이외의 사람과 결혼할 경우 황족 신분을 박탈한다는 빡빡한 규정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무리 사정이 있다고 해도 당장 가족이랑 결혼하라면 거부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거북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사회학자 에드워드 웨스터마크는 이에 대해 웨스터마크 효과를 제시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남녀는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혐오하기까지 하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이론은 등장 당시에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아닌데? 어린 딸은 아빠에게 성적 매력을 느껴서 엄마를 질투해. 당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정면으로 맞서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입지가 더 탄탄했던 프로이트가 지지를 받았지만 현대에는 많은 비판을 받게 되며 현재는 웨스터마크 이론이 다시 지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과 권력을 갖는 대신 혈육과 결혼하기 vs 그냥 살기, 전만이들의 선택은?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